오경섭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경섭입니다. 일단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 정치범 수용소 관련 지금 보고서하고 구금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아마 이 두 자료는 국내에서 정치범 수용소와 또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기존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참고하면 북한의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세히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서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어떤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고 그 인권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정치범 수용소 관련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맡았는데 이 책은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구금시설 실태는 이제 책을 받아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 구금시설 실태에는 연구 방법론이 전혀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범 수용소 관련 책은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구금시설 관련 책도 다음에 혹시 이제 이게 책이 나오기 전이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책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중에 개정판을 낸다든가 할 때에는 연구 방법론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권 관련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를 낼 때 그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연구했는지를 상세히 기술해주고 나중에 보고서에 사용된 인터뷰 자료들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탈북자 지금 조사기 때문에 보내줄 수는 없겠지만 와서 정보센터에서 그 자료 요청하면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 방법론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연구 방법론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 백서를 내는데 사실 연구 방법론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탈북자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걸 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신뢰성을, 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관련 이 연구 방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터뷰 항목 같은 경우도 블로그로라도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첨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권의 책을 이제 내년에 이제 만약에 고안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좀 보완을 할 때 생각해볼 점은 북한의 지금 정치범 수용소든 구금시설이든 이게 어떤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이런 게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심 기소, 처음에 체포를 해서 수사 예심을 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이 과정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기술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기술을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기술 방식이 북한에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있는지를 기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 인권 침해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법은 돼 있는데 그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그 개선 방안이나 어떤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 방안과 대안을 우리가 어떤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때에도 그게 구조적 문제라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그 법을 미비하고 보완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요구를 해야 될 거고 법은 돼 있는데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위부의 이 보위원들이나 어떤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런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든가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인권 침해가 또 그런 식으로 어떤 실행하는 과정이 일어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를 또 이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조를 가지고 이거 기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서도 원재천 교수님이 앞서 하셨던 것처럼 A규약과 B규약에 기초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항목들을 이 어떤 구금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떤 식으로 위배하고 있는지를 좀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면 공개체험 같이 좀 특별하고 중요한 이런 사안들은 또 그 카피를 뽑아서 그 어떤 항목으로 카테고리로 해서 그 침해 상황을 좀 기술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구금시설하고 지금 정치범 수용소도 이제 그 데이비드 후크가 정치범 수용소는 그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쭉 보여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화소 같은 경우도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교화소 사진을 부착을 이게 첨부를 해주면 그게 하나의 이제 확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감자들의 증언도 싣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상당히 더 그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 지금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세세한 것 좀 빼고요. 일단 정치범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는데 정치범에 대한 북한의 개념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연구자들이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관리소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15관리소에서 당원 신분을 유지했다, 그리고 당 생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교차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당원 생활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 증언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선노동당 규약 제7조에 보면 그 당의 규율을 어긴 당원은 당에 책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면 당에서 당연히 당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호 북창 수용소 해제 관련 문제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그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개천 수용소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혼란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모른다든가 상당히 이제 해제가 됐고 200~300명 정도 남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기술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상식적 선에서 이건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0~300명을 가지고 수용소를 운영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치범 북창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해체된 걸로 발표를 해도 좀 더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천 수용소 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추후에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지금 두 권의 책에서 표 2-5 보면 정치범 발생 원인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 항목을 쭉 경제범 뭐 이렇게 해서 쭉 몇 개 이렇게 그러니까 139쪽인데요. 이 책도 그 구금시설 실태에서도 지금 그 두 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그 각각 정치범, 형사범, 경제범, 국경관리범죄, 생활사범, 연좌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달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범이라고 하면
형법에서 어떤 몇 조에서 몇 조까지를 어긴 사람을 경제범으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210쪽에서 정치범 재판 관련해서 대개 이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도 형사소송법 제7장에 보면 181조에 반국가 범죄는 도재판소에서 관할하고 이걸 1심 재판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걸 편의상 생략하는 건지 아니면 약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25 수성교화소 문제인데 이 수성교화소를 정치범 수용소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교화소로 분류할 건지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발제사께서는 완전 종신형이기 때문에 수용소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타당한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화소라고 한다면 그건 그 교화소라는 명칭을 쓰면 교화소이기 때문에 교화소라고 하는 명칭을 쓸 거고 거기에는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이 그 수용소로 가지 않고 이런 교화소, 교도소 형태, 우리나라의 교도소 형태에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교화소로 분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와 교화소는 그 운영 형태에서 완전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근거로 한다면 저는 기존에는 수용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화소로 확실하게 분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다만 정치범 인원을 우리가 산출할 때는 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까지 정치범 인원으로 포함시키는 어떤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6-2번 프리젠테이션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대단히 저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구금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 지원을 하더라도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같은데 정치범 수용소야 북한이 수용을 안 할 거니까 교화소 같은 데를 타겟으로 해서 식량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배분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지원 방식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어떤 제도적인 문제와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접근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구금시설 이런 것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쌀을 이 재소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이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권교육을 국제사회에서 할 때 보위부나 인민보안성 이런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어떤 그걸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대안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하고 싶은 건 북한 인권법이 일단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가 제도화돼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어떤 이런 시각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북한 인권 문제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권법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북한 인권 체험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북한 인권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지금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북한 인권 상황의 어떤 변화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북한 인권 지수를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PTS라든가 그러니까 Political Terror Scale이나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자유도 뭐 이런 거 CIRA 인덱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 상황을 쭉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인권운동을 하면 그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이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한 인권 지수를 그 변화를 최악의 전제하에 그 조금이라도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개발한다면 인권운동에 상당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북 지원을 했을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예를 들면 먹는 문제가 좀 더 개선이 되는지 아닌지, 아니면 뭐 그 대북 압박이나 제재 이런 게 있었을 때 인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관측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개발하면 이 두 가지 이 자료나 그동안 정보센터에서 해왔던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